만났는데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 겨울의 문턱에서 다시 뵙게 되네요. 예, 손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오도록 이렇게 또 버스까지 대절해 주시고 예, 도와주신 그리고 초대해 주신 우리 회장님을 모시고 환영의 인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윤승 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새벽같이 나오시느라고. 그래서 우리 나래시도가 올해는 더욱더 나래를 피는 것 같습니다. 이 지리산 단풍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이 국장님은 겨울 초입이라고 했는데 겨울 초입이 아니고 단풍이 제일 절정의 시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에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되게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강익은 교수님께서 특강을 명강의를 해주실 것이고 또 어제 발표한 뉴스에 우리 강익은 교수님이 경남 팬클럽을 만드셨는데 초대 회장, 3대 회장까지 하셨는데 그 공로를 들여서 경남 팬문학상을 제정해서 제1의 수상자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강익은 교수님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강익은 교수님께서 지금 상 받으시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있으니까는 더욱 강의가 명강의가 더욱더 훌륭한 강의로 나올 것, 술술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복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강의를 하신 분이 상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총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권갑 회장님이 또 상을 받으셔가지고 두 분의 그 기쁜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다 전해져가지고 이 가을날 풍성한 계절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예전에는 경남 그러면 저는 늘 가장 기억에 났던 게 마산의 수출 자유 지역이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오랜 세월이 좀 지나고 요새는 보니까 경남 하면 이제는 정말 시조의 고향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제가 각 도별로 그 한국문인협회에 800명 넘는 그 시인들을 전부 도별로 분류를 해봤거든요. 근데 경남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시조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 문학의 고장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경남 지역에 계신 선생님들이 상당히 여러 분야의 문학 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계시는데 예, 오늘은 그 강익은 교수님을 모시고 예, 경남의 시조 시인과 박제도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예, 한번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익은 교수님은 경상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시고 한국문인협회 전 부이사장님이셨습니다. 자,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조 전문지에서 박제도 선생은 같이 있을 때는 이 사람이 시조를 잘 쓰는 사람인데 별로 우습게 보여. 같이 있으니까. 식구들은 왜 아무리 뛰어난 식구가 나와도 그 예상을 보잖아요. 근데 그래서 시조하고 시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고, 우리나라의 무슨 유수한 시인들의 시작품은 대부분 보면 낭송되는 명작은 시조예요. 조금 이 자수가 들락날락해서 그렇지 시조라고. 그런 의미에서는 시와 시조는 거리를 두고 있어 보이지만은 거리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 늘 포개지거나 조금 정통 한쪽으로 가거나 그 다음에 이 현대시 쪽으로 오거나 현대시에서 또 그것과 마주쳐서 한 개 합수를 이루거나 하는 그런 관계거든요. 지난번에 그 박제도 선생이 사량도 출신이거든. 경상남도 거기서 통영에서 지금 통영시에 속하는데 삼천포에서 더 가까워요. 사량도가. 사량도 출신인데 사량도 출신답지 않게 시에서 바다가 별로 아니에요. 주로 이게 농경문화 이미지라고 할까.
그게 더 치를 통해서 보면 그래. 자기 집에 배는 없고 그런가 나도 빗돌 세우고 난 뒤에 빗돌 세우기 전에 사연도를 한번 갔었는데 자기 고향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경남의 시조는 그 노산 이은상 선생으로부터 시작되고 노산 이은상 선생은 애매하게 1922년 고어름에 그 원단에 등단하는 걸로 이렇게 유럽을 잘하는 봉천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유명해요? 가고파가 더 유명해요. 가고파 보면 지금 가고파 해도 마산 사람들, 참은 사람들, 시조성 사람들에게는 가슴에 멍이 박혀 있어요. 왜? 가고파를 술집에서 노래 잘 부르지만은 공식적으로 뭘 하는 때는 가고파를 부르면 제지하는 그룹이 있다니까. 그거 부르지 말아라. 그거 왜 부르지 마라? 원래 친일파다 해가지고 그 친일파 규정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본 게 친일파는 아니라. 친일파는 아닌데 그럼 뒤에는 뭐냐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스승이다 해가지고 뭔가 좀 가까운 정책의 실현자가 이래가지고 또 그놈을 가지고 또 애를 먹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원 쪽에 시나 김달진 선생 이야기나 이런 걸 하다가 내가 그 노산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썩을 내는 사람이 있고 썩을 내는 것에 대해서 썩을 내는 사람이 있고 막 이거 싸우더라고. 내가 이 지금 문학 이야기를 하는데 뭘 지금 이상한 그 시대적인 올가미를 자꾸 씌우는가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 마산 창원 쪽이 이상하게 뒤틀려 있는 겁니다. 어색하게도 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은상 선생이 그 경남에서 제가 경남 그 문학사를 도에서 만들어지는 그 도사의 경남 문학사의 총론을 또 제가 쓰거든요. 그 다음에 시 파트를 또 제가 50년사 경남 문학사를 썼다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다 아는데 경남의 문학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느냐라고 들어가면 대체로 이연상에서 시작돼. 진주로 딱 넘어오면 진주에서는 아까 진주는 아주 기억에서 별로 없고 마산 가고파 이런 쪽으로만 기억에 있는 분들은 경상남도의 수도가 도청 소재지가 800년을 진주에 있었어요. 800년을 진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신문, 지방신문, 최초의 신문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에 전체 나오는 신문 중에 가장 오래된 거 1910년 진주에서 나오는 경남일보. 알아두세요. 경남일보. 그 조선일보보다도 앞섰고 동아일보보다도 앞서고 그래가지고 또 막 조선일보 이런 것도 그 다음 넘어지고 없어지고 또 경남일보도 폐간당하고 막 역사가 있는데 어쨌든 진주에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이 생겼고 지금도 살아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날이 1920 그 전문가 없습니까? 22년에 서울에서 방정환 선생이 주도가 돼서 어린이날이 서울에서 나오면 1년 전에 소년운동은 진주에서 출발하거든. 웃기죠? 진주가 뭐하는 게 이상한데.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진주에다가 캐시마크를 붙여. 그 다음에 마산 자원은 그 다음 문제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역사에 대한 이 경남의 지리적 역사에 대해서 의식을 좀 가져라 이거지.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백정들이 학교를 가가지고 제대로 입학도 시켜주지 않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1923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백정들의 민권운동, 형평사운동, 형평의 말은 일본에서도 생긴 건데 일본에서는 수평, 저울이 수평이잖아요. 수평사운동,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진주에서 출발한 형평사운동. 그게 23년 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권운동도 있었죠. 그 다음 농민운동도 그렇고 많아. 그 다음에 여자가 나라를 위해서 물속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예요? 농계. 진주에서 그 바위에서. 그 다음에 1926년에 참새라고 하는 시조동인지가 이 프린트판으로 나오는데 통영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28년에 진주에서 이제 그 신시당이 돼가지고 20년대 초반에는 한국 동인지가 서울 중심으로 동인지 시대라고 그래요. 20년대. 창조, 백조, 뭐 폐허, 장미촌, 상하탑 그렇게 나오는데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깎을판이 아니고 이 프린트폰 인쇄본으로 나온 거는 진주가 1928년 김병호, 금흥섭 같은 이 시인 소설가가 이 책을 만들어요. 그래서 진주라는 데가 절대로 예사로운 데가 아니죠. 문학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진주를 중심으로 한 그 문화권이라는 게 진주, 그 다음에 통영, 마산이에요. 그 지금 창원이라는 건 이름이 막 부풀려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그 정체성이 없잖아요. 그 창원 빼고 진주, 통영, 마산 요 3개 뭐라고 그럴까? 그거를 뭐라고 그럴까? 삼각 벨트를 형성합니다. 해방되고 나서 그 시조가 1926년에 시조 보두동 무슨 뭐 김상옥 뭐 이런 분들이 그 다음에 그 말고도 요 명단에 나오죠. 그 장하복, 고두동 이런 사람들이 또 통영에서 그 참새동인 운동을 하고 시조로 가요. 그러니까 경남이 시조가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진주에서 그 문일협회 예를 하면 시조가 막 그냥 적기도 하더라. 그 회장을 나와도 시조한테 안 물어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건강파한테 안 물어보면 한국문일협회 이사장 되기 힘들어. 제가 그 한국문일협회 부이사장으로서 그 실제로 그 월간문학을 4년간 그 편집인을 했거든요. 편집이 뭐 하는지 잘 모르죠. 편집인이. 저는 한국문일협회 제가 내용이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 그게 특징입니다. 퇴직한 교수는 아는 게 많아가지고 경험이 많아서 너무 할 때가 많아서 왔다 갔다 해. 그걸 여러분이 잘 이거 갔다 저거 갔다 그러면 이거 갔다 저거 갔다 이걸 잘 종합하는 사람이 훌륭한 월간문학을 4년간 했는데요. 딱 몽둥이 맞을 짓을 했거든. 몽둥이. 그 시골에서 대학 교수를 하면서 내가 책을 만들면 일단 수준을 일반적 수준은 끌어올려야 된다. 지금 그 당시 우리가 한국문일협회 문효치 이사장이 맡을 때 중학교 수준이라고 그래요. 솔직히 깨놓고 알 건 알아야 된다. 중학교 수준, 월간문학이 중학교 수준. 이거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수준을 13,000명의 회원들이 감수하면서 계속 그걸 떼야 되겠습니까? 누가 이차동처럼 막 순도를 하든지 누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뒷바꿔 놔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의지가 별로 없어요. 팬들이 시켜놔봐도 헛방 지금. 그래가지고 하는데 시조는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건강파 위원장, 건강파 선생한테 모든 걸 다 물어보고 이거 특집을 하는데 이거 하여튼 수분이 예를 들어서 시조 우리나라 시조 시장에서 1등부터 10등 그 사이에 있는 사람 중에 몇 사람만 뽑아라. 그러면 건강파 선생이 뽑아.
그거 제가 어찌 시조까지 봐. 그 다음에 아동문학 그거 많잖아요. 그 아동문학은 오순택 이 둘만 있으면 돼. 둘만 있으면 다른 거는 다른 장르는 적당하게 또 자문을 받고 있는데 정말 그때는 소송을 왜 내 작품은 회비도 다 냈는데 안 실어주냐는 소송이 들어오거든. 그것도 감수할 생각을 가지고 했거든요. 4년 동안 그 몽둥이 하나도 안 맞고 잘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박수를 한번 쳐주세요. 그런 것 중에 대부분의 공적이 누가가 근데 어쨌든 경남의 시조는 그렇게 출발해서 특히 김상옥 선생은 시조 시인들 중에서 시인들보다 더 저하고 친했습니다. 그래서 해도 되겠습니까? 네. 김상옥 선생 시조 시인은 1939년에 문장지 출신이잖아요. 이분은 자기 눈으로 본 작품이 아니면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김윤숙 선생님이 왔다 그러면은 처음 보잖아요. 김상옥 선생님. 그거 보면 작품집을 안 보고는 그 사람 평가를 안 합니다. 말을 안 해요. 이름을 안 부르죠. 근데 그 1966년에 공보고 시인예술상을 뽑는데 그때 66년에 초등생 김상옥 선생이 경남 일원에 살다가 서울로 이제 이사를 했어요. 나도 서울 문인이 돼야 되겠다라고 올라오셨는데 아짜로만 차려놓고 골동품 같은 거 여기는 골동품 제대로 됐지 뭐 어쨌든 그 골동품을 가지고 장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공보고 시민예술상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공보고 시민예술상 5.16이 나고 난 뒤에 정부에서 5월 무례상이 있고 그 다음 그 밑에 시민예술상을 만들어가지고 8개 분야 시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5개 분야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상을 뽑는데 시, 시조, 아동문학에 수석상, 차석상이 있고 다음 다른 장르에도 수석상, 차석상을 이렇게 골라 오전에는 전부 다 수석상, 차석상만 부르고 수석상 전부 합쳐가지고 전 장르에 가져와가지고 오후에는 하나를 뽑아 오전에 있을 일인데 서정주 김현성 선생이 시 분야에 심사를 하고 있었어요. 심사를 하고 있었는데 둘이서 싸워가지고 2시간 지났는데도 결정은 안 돼요. 근데 그 김현성 선생은 내 작품을 들고 계시고 서정주 선생님은 나의 직통 은사인데 내 작품을 안 들고 이 희한하게도 조상기라는 시인의 작품을 들고 후계를 묻고 시민예술상이라는 거는 그냥 생짜가 모인 사람이 아니고 문단 데뷔한 지 2, 3년 된 사람들이 리턴 배치하는 거예요. 곳이. 그래. 그런데 이 2개 작품이 이렇게 개막이 됐는데 결국 못 뽑고 있는 거예요. 그때 김현선 선생은 내가 운이 좋아요. 뭐냐면 늘 신춘문예고 뭐고 서정주, 김현성이 이렇게 붙으면 맨날 서정주가 너는 시도 내보다 못 쓰면서 뭘 자꾸 주장하느냐고 그런 태도로 그게 가능합니까? 옛날 사람은 그랬어. 작품도 제대로 못 쓰면서 뭘 나보고 내가 뭔 걸 인정해야 되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격다짐으로 해가지고 늘 서정주 선생님 손에 든 것만 장선이야. 근데 오늘은 시민예술상은 달라.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온 거야. 그 김혜선 선생. 이번에는 미장을 이길 것이다. 이래가지고 강의금 거를 팍 들고 오고 이쪽에 그때 심사를 반분해가지고 문화공보부에서 보내가지고 한 몇 편 들고 나오고 이 몇 편 들고 나와서 가지고 최종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국대학교 선배가 또 그 작품이 나온 거야. 2개를 놔놓고 계속 서정주는 아이 이 조상기가 나 이건 후배야. 그래서 서정주가 실수를 한 거지. 이건 후배야. 이 선배가 어디냐고 이것은 이제 김현성이가 막 열을 올리고 있는데
시조 분야에는 벌써 끝났어. 끝나가지고 김상욱 선생이 서울에 가가지고 처음으로 심사를 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서 밥 먹으러 가자고. 오후에는 이제 종합 심사를 해야 되는데 얼른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둘이서 싸우거든. 안 되겠다. 이 두 사람 놔둬가지고는 심사가 끝이 안 나겠다. 내가 보겠다. 그래가지고 그 초정 선생이 시 두 작품을 딱 들고 딱 보고는 선언을 해. 강희근 작품을 안 뽑으면 밖에 나가서 내가 소문 낼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서정조 선생이 하는 수 없이 대작품 연기 및 일기. 제목 특이하죠. 1966년에 쓴 작품인데 제목을 한번 읽어보세요. 희한하죠, 제목이. 연기, 테크닉 앤드 다이아리다. 테크닉 앤드 다이아리. 이 세상 사는 게 전부 연기로 산다. 탈 쓰고 살잖아. 여러분 연기 많이 하잖아. 오늘 오면서도 저 사람 진짜로 인사해야지. 또 뭔가를 약간 탈 쓰고 살잖아요. 그걸 안 하면 살 수가 있으니까 못 살지. 근데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연기다. 그 다음에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시고, 기록하는 것이 문학이고, 어쨌든 연기 일기라는 제목으로 즉흥시를 쓴 거예요. 동아일보에 난 거, 강고 땅 난 걸 보고, 신인술성 보고, 즉흥적으로 저녁에 하숙에 들어와가지고, 무의식 상태에서 쓴 거야. 무의식. 오늘날, 뭡니까? 오늘날 현대시라는 게 크게 알아듣기 힘들지고요. 1966년에 내가 이런 제목만 봐도 알잖아요. 부드러운 네이 속에 꿰맨 네이의 불루만 구멍 속에 갖다 놓을 기쁨의 내 힘대로의 기쁨의 내암새. 요리 시작해. 부드러운 네이 속에 꿰맨 네이의 제목은 연기밀 해놔가지고 부드러운 네이 속에 꿰맨 네이의 불루만 구멍 속에 가난해가지고 백개이야. 불루만 구멍 속에 갖다 놓을 기쁨의 내 힘대로의 기쁨의 내암새. 이상하잖아요. 이 관능적이기도 하고, 그죠? 좀 이상하죠? 냄새가 안 납니까? 그런 시를 6파트로 나눠가지고 계속 무의식 중에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데 굉장히 시가 새로운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젊은 시인들이 우리 조금 선배 시인들이 보고는 제목만 보고도 우리는 이제 퇴장해야 되겠다. 새로운 시가 나온다 이거야. 제목부터가 연기 미딜기고 연기와 일기하든지. 우리나라의 그 신문사도 이게 신인예술상 오전에 그 시파트의 수석상이 돼가지고 오후에는 이제 심사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장르별로 이걸 이제 수석상이 아니라 신인예술상 특상을 하나 뽑는데 이 서정주 김현성이가 밀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학 은사이신 조혜련 평론가가 밀고 끝이지. 그 당시는 우리나라 문단의 왕이 조현현이에요.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그때는 동인지고 뭐 없어. 아무것도 없을 때 현대문학 하나하고 자유문학 두 개밖에 안 나왔어. 자유문학은 비실비실하게 또 넘어가버리고 그때 현대문학의 주관이 조현현이에요. 그러니까 조현현 선생 앞에 가서는 막 어떤 문의들이 굽실굽실 하는 거야. 그 원고를 실어주고 주고 안 주고는 조현현에 달려 있으니까. 근데 전부 조현현 선생 얼굴 쳐다보거든. 그러니까 서정주, 김현성, 조현현 선생이 오케이 하니까 소설가 최정희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하고 하는 소리 없다고 하라. 김동희도 하라. 그 뭐 알아서 하라고 그러겠습니까? 김동희도 모르는 소리, 우리도 모르는 소리 좀 새로운 시인이 한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또 나도 지금 이 탕수국이 냄새가 나거든요. 젊은 사람들 나와서 보면 참 강하게 환해해서 정말 언어라고 하는 게 10년 단위로 잘리는 것 같아.
시조 시인들도 안 그래요. 시조 시인들도 뭔가 10년 전에 하고 혁격한 차이가 나고, 안 놀고 집에서 무슨 뭐 다른 짓을 하고 있으면 금세 이거는 어떻게 돼요? 그냥 떨어지는 거죠. 나빠지는 거예요. 참 지금은 시대가 더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연기 미들기 이런 제목이 굉장히 혁신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문사가 내 기사를 썼는데 시민예술상 수상자는 뭐 특상의 강의건 연기 미들기 있다고 하는데, 연기 미들기를 제대로 거의 대부분의 신문이 연기 미들기라고 보도 데스크에 기자가 써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이상하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동아일보는 연기와 일기 이것들이 미친 것들이죠. 나를 배신하고 막 제목을 정하면서 그다음 어떤 사람 연기와 일기, 아 연기와 일기 좀 이상하네. 에이 이거 빼내, 연기 일기 뭐 있어. 그러니 30년대에 이상이 그 희한한 시를 그 조선중앙일보인가 뭐 거기다 연재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막 지금 봐도 이상한 소리잖아요. 근데 그 어떻게 그거를 그 신문에서 그걸 실어줬는지 참 신문사 데스크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새로운 감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소화를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연기 및 일기가 예사롭게 지금 제시한 게 아니고, 시조 시인들 중에서 우리 박재도 시조 시인이 이런 그 약간의 그 유사성이 있어요. 박재도 시조가 지금 여기 내용이 이건 이대로 안 하겠습니다. 저는 벌써 리듬이 이 원고 리듬에서 벗어났어요. 원고 리듬에서 벗어난 걸 원고 리듬으로 들어가면 그건 깝깝한 사람이잖아요.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벌써 이미 일화적 스캔들 수 있고 이런 걸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중인데, 박재도로 말할 것 같으면 그 농경문화와 동양미학 그 소리 하면 이게 리듬이 안 맞아가지고 재미없잖아요. 그죠? 근데 박재도 시조는 60년대 시조 시인 가운데 가장 레디컬한, 가장 과격한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제목과 제일 특징은 뭐냐, 제목과 시조 내용의 괴리감, 간격, 이게 이제 미국의 신비평 쪽에서 볼 때 이 사물이 가지고 있는 바깥의 모양과 그 외형과 그 다음에 그것의 속에 담겨 있는 뜻, 요 두 개가 거리감이 멀면 멀수록 긴장을 하게 되고, 문학에 있어서도 외형과 내포를 상당히 멀리 띄워놓고 간격이 있도록 표현해야 긴장을 주고 독자로 하여금 감동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신비평에서 나오는 기본 원리잖아요. 기본 원리인데, 박재도 시조가 어떤 거냐면 제목하고 그 다음에 시조 내용하고가 현격한 차이가 나는 거야. 쭉 담을 수가 없어. 이 뭐 때문에. 나도 보면 60년대 왜 우리 경남에 율동이라는 게 유명하잖아요. 그때 내가 그 신춘문예 나오고 그때 65년 그때 이제 율이 시작이 됐거든요. 경상남도. 그때 이제 박재두, 김출랑, 그 다음에 이금갑, 그 다음에 김호길, 이월수, 그 다음에 조현 스님 돌아가셨잖아요. 조현 스님은 막차 탄 사람이야. 막차. 그러니까 박재두 선생이 살아있다 그러면 조현 선생을 보고 조현 스님이 우리나라를 그냥 휘감고 있었잖아요. 그거 잘 몰라요. 상도 뭐 마음대로 주고 그 다음에 뭐 잡지도 모르게 유시민이 뭐 유심 나오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분 돌아가신다 그것도 없어졌거든요. 아이씨. 그런 어떤 그거를 가지고 굉장히 한국 문단을 좌우하는 분 중에 한 분이야. 물론 그 스님이 뭐 다 좌우하는 건 아니고 한 분인데, 그때 그 조현 스님이 데뷔를 68년도쯤 하는데, 박재도보다 3년 후에, 박재도는 1965년 동아일보야. 근데 요즘 딱 읽어보니까 동아일보에 당선된 작품은 별로라. 그분의 다른 시에 비해서, 시조에 비해서 당선작은 그 당시 좋은 작품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엔 스님이 박제도 시조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편편마다 혀를 내둘렀다 그랬어. 혀를 내둘렀다. 왜 혀를 내둘렀느냐? 우리가 한번 시조다 한번 보면 통상적으로 생각하기 힘든 거, 예를 들면 민들레라 하면 민들레는 뭐 홀씨가 되고 어떻게 해서 어디로 가고 뭐 그다음에 뭐 밖에서 바라보는 홀씨의 어떤 의미라든가 뭐 이 객관성이 있는 그런 것들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작부가 나오고 뭐 하여튼 뭐 바람기가 나오고 뭐 환양령이 나오고 뭐 이상하게 가는 거야. 이 박제도는 뭔가 이게 외기 제목은 대기권인데 내용은 뭐라고 하는 거야? 외계권이야. 그런 식으로 굉장히 간격을 벌려놓고 있어요. 낮잠이라는 내가 이걸 박제도 시조를 읽다가 낮잠을 탁 이러면서 김복권 선생님하고 전화를 해서 김복권 1165년 60년대 시조를 지금 내가 다시 읽고 있는데 이 낮잠을 어떻게 해석하노? 물거든. 내가 떠본 거지. 이렇게 글쎄요. 그게 답이라고. 글쎄요. 난 잘 모르거든. 글쎄요. 요즘 한참 연락에 쓰는 김복근도 생태기고 어쩌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 글쎄요. 그래. 근데 지금 김복근도 모른다. 낮잠이라고 하는 시조를 써놨는데 낮잠의 그 이미지하고 얼마나 다른 걸 한번 보세요. 이게 어디냐면 13쪽 14쪽 나온 거야. 네, 13쪽 밑에 요 낭송가 있습니까? 사회자 낮잠하면 여기 낭송 나왔어요. 죄짓듯 13쪽 14쪽. 죄 짓듯 죄 지은 듯 목을 재던 올간도 혀끝에 묻어다니던 비릿한 환양기도 어디로 나가 뒹굴다 벼락마저 죽었나. 바람이 아니고 벼락 맞았지. 네, 벼락마저 죽었나. 예. 살이란 살은 녹이 풀어질 젓갈이고 또아리 틀고 있던 오비의 뼈다귀며. 그럼 당신이 뭐 대의원에 가야 돼. 그 대의원에 가서는 또 자기가 제일 먼저 또 깃발 탁 나가서 딱 기설을 세요. 문인회패가 그 당시에 지금 김동리 조연행 막 한참 싸움이 붙을 때 시골서 올라가 김출랑이하고 둘이 진주에 김출랑, 고성에 김출랑 선생님 알죠? 시조만 알지. 그 이름도 출랑이니까 출랑선. 이 두 분이 막 문인회패가 또 기세를 지어가지고 다른 사람은 낮잠 자고 있는 거야. 이 사람만 낮잠 안 자고 나와가지고 시조? 내가 참 율동인 하면 그 김출랑 시인하고 박제도 시인이 둘이서 계속 그게 참 예뻐 보이더라고. 뭐냐면 내가 볼 때는 한치도 안 되는 시조를 안 하고 둘이서 막 네가 잘되니 내가 잘되니 막 둘이 싸움이 붙는 거야. 예를 들어서 현대문학에 발표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 막 이게 먹고 저게 먹고 해가지고 일단 김출랑은 뭔지 방금처럼 낮잠이 많은 거 봐요. 아유 쟤도야 말 좀 해봐라.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서 공격을 가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뭐 시가 네가 시조가 되나 뭐 이런 식으로 한참 하다가 반격을 가해가지고 결국은 자정점 되면 결국은 김출랑이 이제 됐다 내가 졌다. 완전히 그냥 언어의 폭력 뭐라고 언어의 뭐라 그럴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언어를 동원해가지고 김출랑을 설복시켰어. 요즘도 그런 시조시인이 있습니까? 밤새 해가지고 그 한 작품 놓고 싸우다가 아이고 내가 졌다
제도야 내가 졌다.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있어. 너무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박제도 시조 시인이 뭘 했냐면 부산사대 그 동양화과 미술과를 나와서 동양화를 그렸거든. 그래 동양화를 이 신년대 무슨 뭐 화두를 적어놓고 이 그림을 그려서 보내주고 막 그러거든. 그러니까 늘 시대는 시조를 안 쓸 때는 동양화를 그렸어. 그러니까 파지가 파지가 이 그 벽에 이 서고에 서가에 꽉 꽂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김춘랑은 박제도하고 싸우다가 시조가 지지. 그럼 내가 졌으면 그냥 졌다 소리 안 해. 앉아. 제도야 네가 이겼다. 그 대신에 이 그림 인더라. 경상도 사투리로 인더라.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림 인더라. 이래. 그림 인더라. 내가 그러고 인더라가 아니라 그리고 가리고 가버려. 그러니까 동양화를 받아서 자기는 이익을 보고 박제도는 시조에 이겨서 이득을 보고 윈윈 작전이야. 그러고 보면 이 김춘랑 시조 시인도 옛날 그다음 서울의 낫달에 가지고 상당히 운동권은 아니면서도 약간 저항적인 그런 사상계 망해가지고 제일 끝부분에 이제 좀 시골에 있는 시인들도 원고를 청탁을 해가지고 김춘랑이 시조가 어떻게 가면 그 서울의 낫달 써가지고 자기가 막 김지아인 듯 하고 되겠잖아요. 나도 그렇게 운동권이에요. 김춘랑은 그렇게 뭐라 그럴까 이 오늘날 같으면은 참 보기 힘드는 술꾼인데 한 번은 개천해솔 심사위원 이분들은 심사위원 하라고 불러가지고 초대를 받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 무조건 찾아와. 무조건 찾아오니까 개천해솔지 본부에서 볼 때는 백일장 본부에서 볼 때는 불청객이야. 불청객의 뭘 분류하면 쓰리꾼. 쓰리꾼들이 불청객으로 오지 뭐 초청해서 옵니까? 쓰리꾼. 전국에서 한 5,000명 정도 보이거든요. 한 축제가 있으면. 그 다음에 김춘랑 같은 이런 사람은 불청객. 또 옛날에 39년에 소설로 데뷔를 문장에 했던 정진엽 선생 이런 분들은 30년 동안 개천예술제에 나타나는데 늘 그날 그 시간 그 여간 그 호시 가면 그 양반 다 와있거든. 김춘랑은 그런 수준은 못 가. 그런 수준은 못 가는데 그 대신에 술집을 매서 파하고 술이 취해가지고 어떤 동네에 거지들이 이제 이 불 놓고 자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면 이제 김춘랑을 찾을 수 있다. 거지와 문학가의 사이 이거를 열 넘나들던 사람이 김춘랑이에요. 재미있는 에피소드 너무 많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다른 사람들은 너무 물인지 술인지도 모르는 굉장히 얌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는 율동인 할 때 어디다가 누가 써라 그러면 금갑파 선생님 나래 시조에 율동인의 그때를 좀 에피소드를 써주세요 하면 박제도가 김춘랑 그리 치열하게 그 작품을 논전을 했던 그 시절이 그립다니까. 요즘 사람들 작품을 안 놓고 네가 줬나 내가 줬나 막 이렇게 하니까 잘 안 하잖아요. 시조 쓰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치열하게 표현을 놓고 다투는 것, 주제를 놓고 다투는 것. 이 두 사람 다 뭡니까? 어디 가서 현실적으로 던지고 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두 사람 다 대의원형이야. 요즘 만약에 요즘 같으면 살아있다 그러면 무진의편도 하고 할 때는 박제부를 제껴놓고 아무것도 못 한다. 건강도 혼자서 나라에서 좀 보면 간섭도 한다고 이분이. 그래서 지금 여기 그거하고 대부분의 이 박제도 시조는 생태시조, 생태라고 할까, 생태자연, 풀이파리, 도랑, 개울물, 그 다음에 이파리, 꽃, 전부 그런 것밖에 없어. 전부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거든. 어떤 걸 이야기해도 자연 생태가 대표는
그것이 농경문화의 그 하나의 특징이고, 그 자체가 동양미학의 한 출발점이라고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하나밖에 없는 시조집에 유운연화문이라고 해요. 유운연화문이라고. 유운, 흘러가는 구름, 유운, 연화, 연꽃, 문, 문자는 실사변에 해가지고 글을 붙여하면 문양이라는 뜻이잖아요. 유운, 연화문이 그 무슨 소리냐 이게. 나는 모르겠더라고. 시조집 이름이 연화유문. 뭐라 그래? 유운연화 문. 문자는 문자. 그 이게 뭐 한자를 그렇게 해석해보니 뭐 할 건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이놈을 내가지고 진주 시내의 시조집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온 거야. 참 이분도 보면 굉장히 까탈스러운 사람이야. 시조집을 그때만 해도 자식을 키우고 막 그 학교 선생하면서 힘들고 막 그래서 시조집을 그 당시는 좀 자비출판형이니까 요즘처럼 뭐 고요 아침에 가서 뭐 조금 하면 나오는지 뭐 모르겠는데 어쨌든 또 어디 가서 뭘 좀 굳이 하면 좀 싸게도 하고 뭐 그다음에 도수출판 경남에 가면 뭐 그냥 돈 안 받고도 내주기도 하고 좀 불쌍하면 근데 그 시대에는 자비출판 아니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비출 문지나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살기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책을 내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초정 김상욱 선생, 아니야, 초정이 아니라 이 박재도 선생이 1970년대 초반에 우리 문예진흥원에서 뭐라 그럴까, 원고료 지원도 하고 뭐 이래 하다가 제일 첫 번째로 뭐 할 때 혜택을 받았냐 하면 조판비 지원해가지고 한 200만원, 150만원 정도 책을 내는데 인쇄비가 들어간다면 한 50만원 정도를 지원해줬는데 내가 문예진흥원에서 첫 번째로 그걸 받았는 거야. 이 사람은 또 진주시에서 저 변두리 학교에 있으니까 그 우편물이 뭐 하루 뒤에 가는지 나는 경남일보에 바로 났는데 그 다음날 박재두도 그 시조집 지원금을 받았다. 강의금만 받았느냐라고 원망스린 어떤 그 기사가 나왔더라고. 그래갖고 나도 요새 말로 하면 쪽팔렸잖아요. 나는 하루 전날 발표가지고 또 박재두는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는 심사도 엄정했고 그 다음에 그 문인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고 그럴 때 그 심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뽑혔던 건데 보니까 그런 혜택을 받아서 유운연화문이 편점을 딱 넘어가서 또 딱 덮었어요. 근데 그 제가 글 읽는 재미가 그러니까 저는 딱 덮어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니까 박재상을 초월했다. 적었어. 책에다가 아이 뭐 이 크가 뭐 어떻게 돼? 딱 적었어. 박재상 초월. 박재상 아세요? 강희근, 박재두, 김석교 이 세 사람이 진주에 활동 30대 초반에 활동할 때 그 김상욱 선생도 진주에 나타났다 하면 거기에 시조시인 최재호 교장 선생님이 그 학교 시조 그 창립 교장인데 그분의 시 성류가 아니고 뭐죠? 석굴. 불국사. 석굴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곡이 되어버렸잖아요. 우리나라 10대 가곡 속에 들어간대요. 근데 그걸 쓴 그 학교 교장이 늘 부른데 자기 학교 김석규, 초정 김상욱 선생이 나타나도 김석규, 박재도, 강희근. 그 다음에 박재삼이 나타나도 김석규, 박재도, 강희근. 요 세 사람을 꼭 불러. 그 교장 선생님. 너무 평생토록 고마워가지고 그 교장 선생님이 돌아가시는데도 이 금년에 진주시 문화상을 돌아가실 때 줄 수 있다 해가지고 내가 진주시 시민상 후보 추천위원장이라 기회가 온 거야. 그러다 누가 진짜 받은 사람이 빠졌는데 최재호 교장 선생님이 빠졌어.
그럼 내가 스톱. 적어도 이 사람 정도가 돼야 문화상을 받을 수 있다. 진주시라고 하는 그 품격에 맞는 사람이다. 이분의 진주를 위해서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강희근을 우대해준다. 얼마나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만 하는 분이 아니고 아까 초정 김상욱 선생이 그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초정 김상욱 선생이 작품 렉을 뽑아줬죠. 뽑아줬으면 그냥 뽑아줬겠습니까? 그 다음날 서울 시내가 획각 발칵 뒤집혔다니까 초정이 다니면서 초정이 무슨 시화정 가수 아니야? 어제 내가 신문을 강의근을 뽑았어. 이거 서정조 선생님 그거 아니겠더만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걸 결정한 뒤에 이 초정 선생님이 진주에 소개를 가지고 진주 3인 여자 중고등학교를 창립하여 교빈으로 모시고 학교에서 교빈, 학교의 손님이라 교빈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이 교장선생님 오시면 반드시 하여튼 술박간에 풍성한 거야. 그게 언제나 초정이 오면 내가 그 자리에 있어요. 왜냐면 초정은 또 내가 나야 자기 무용담이 나올 거 아니야. 내가 서울에 시골에 서울밖에 막 이게 내가 서정조 쳐본다 이거 아니야. 그래 놓고도 초정 선생은 시조를 배우는 게 아니라 서정조의 무덤을 배우는 시조 당국에 가서 남루에 지나지 않는다. 저 눈부신 햇빛 속에 갈매빛의 여름산 같은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씨까지야 다 가르쳐주세요. 이거를 초정은 입에 거품을 내고는 가난이야 한남 남루에 지나지 않는다. 또 이제 초정 또 최재호 교장 선생님은 가난이야 내가 신사임이잖아. 그때 이제 그 인산 요 진사문학관에만 그 생기 전에 이미 우리는 그 안에서 초정, 아천, 강희근, 박대도, 김석규 5명이 모인 곳에서 신앙송 대회를 이미 열었어. 그 당시에 내가 객관적으로 밖에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위원장하고 그래서 공동수상자라고. 그런데 그 와서 늘 이야기하는데 한 번은요 시조 시인들도 털 시조에만 매몰되어 있지 말고 우리 초정 선생이 깨어있었던 정신 그걸 여러분이 하나 말씀드립니다. 초정 선생은 시도 쓰고 시조도 썼지만은 시조를 그렇게 아끼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집을 다 읽어보고 그 중에 한 개를 뽑아.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세요. 시조 시인이 시조집을 보냈는데 한 개 뽑아가지고 필사해가지고 보내준 일이 있습니까? 아무도 안 하네. 시인 중에서는 정숙자라는 시인이 있어요. 정숙자라는 여류 시인이 최근에 굉장히 서정주 선생의 추천해놓고 돌아가셨어요. 유복자죠, 유복자. 근데 그 정숙자 시인은 내 시집을 보낼 때도 반드시 내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시작품 한 점 다 마음에 들고 1등 딱 뽑아가지고 그것도 필사로 다 가지고 보내줘. 왜 그 사람 자 그런가 그러다가 나갔다가 나중에 막 경남문학관에서의 그 문인 필사 전시회 한 그거 딱 정숙자가 다 나오는 게 여러분도 그런 거 해보세요. 제일 좋은 작품 그것도 그 사람에게 관계가 되고 그 사람 내가 작품을 접목하는 의미도 있고. 그런데 초정 선생이 그런 자세가 있었다고. 초정 선생이 내가 풍경보라는 아까 조합이 받아가지고 문희진흥원 가지고 책을 냈었는데 그 책에 시집 중에 딱 그 책 나오고 난 뒤에 이제 그 초정 선생이 진주로 왔어요. 왔는데 이제 자리를 같이 했는데 그 초정 선생이 어이 강희근 나 이름 부르면 나한테 감동받은 그거든요. 여러분 후배를 보고 감동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게 굉장히 좋은 사례야. 강희근 우리 아버지 말이잖아요. 강희근 예. 강희근 내 이번에 시집에 풍경보라는 시집이 있는데 그 시집을 보고 진주 시민 중에 내 시집을 아는 사람이 있나 묻거든.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없을 거야. 그럼 나 초등 한 사람은 네 시를 안다. 그 얘기거든. 그럼 딱 대표적으로 뭘 들냐면 논계사당의 단청 이걸 딱 외우면 돼요. 대가가 이 새파란 30대 시인의 그 시집에서 한 편 뽑아가지고 외운다는 게 예사람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거 정말 흘려듣지 말고 우리 문단을 시조단을 굉장히 훈훈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될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논계사당의 단청. 논계사당 하면 단청이면 어떤 색깔이겠어요? 농계의 사당이 있고 농계의 제사 보시는 사당이 있잖아요. 사당이 농계사당의 단청인데 그게 천길배랑의 백일홍 가락대 모양으로 피다. 내가 쓴 게 그래. 천길배랑이 그 농계사당이 있고 그 옆에 백일홍 나무가 있고 그 밑에 절벽이잖아요. 그쪽에는 촉수로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농계가 빠져 죽은 이제 강이 나오는 거죠. 천길배랑의 백일홍 가락대 모양으로 피다. 백일홍이 가락대 모양으로 피는 겁니까 사실은? 백일홍 나무가 이거는 상상이에요. 천길배랑의 백일홍 가락지 모양으로 피다. 농계가 생각에는 농계는 일설에 의하면 죽을 때 열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고 죽었다라고 하는 그거는 그냥 뭐 통설이에요. 이게 무슨 주장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천길배랑의 백일홍 가락지 모양으로 피다. 피는 네 모양의 피는 네 모양의 가락지 하나로 산, 가락지 하나로 노을, 가락지 하나로 강, 가락지 하나로 하늘, 가락지 하나로 바다, 그리고 가락지 하나로 하늘을 가락기다. 손가락 열이 10번을 바꾸어 가락기자. 백일홍 꽃빛 단청이 되어 들보에 예쁜데 그려져 남다. 그거야 짧은 시야. 머릿속에 싹 들어옵니까? 백일홍이 가락지 모양으로 피는데 피는 가락지 모양의 하나의 산을 가락기고 손가락 10번을 바꾸어 가락낀다 그러니까 가락끼는 개념으로 들어가가지고 손가락 열이 그러니까 자 백일홍 그 가락지 하나에 산, 가락지 하나로 노을, 가락지 하나로 바다, 가락지 하나로 하늘을 가락기, 하늘을 가락기. 이 자연 산천, 우주, 지구, 만물을 가락지가 농계의 가락지가 좀 상징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 의미를 발언하고 있는 거랍니다. 천길배랑의 백일홍 가락지 모양으로 피다. 가락지 하나로 산, 가락지 하나로 노을, 가락지 하나로 바다. 이 강동주가 시조를 퇴마하는 또 그래가지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야, 시조만 쓰고 있을 것까 뭐 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시조만 쓰고 있을 것까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이명길 교수가 유명한 제야 시조 시인이에요. 경남에 아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진주에 어린 시조 측근 동시조를 개발한 사람이거든. 사람이 동시조 이명길. 이분이 머리가 천재고 그래가지고 딱 강동주가 말하는 게 시조를 폐마하는 거거든. 바로 그냥 발로 뚝 찼는데 이분은 운동가기 때문에 그 뭐 됐나 이런 것도 없어. 바로 말이 나가. 그런데 비가 오는 날이어서 마침 우산대가 그 방에 옆으로 이렇게 있는데 우산대를 차버려가지고 이 발목에서 전백이 터져가지고 비가 강을 향해서 그때 내가 무렵 총무인데 내가 그 자리에 나는 참 그러니까 운을 타고난 사람이야. 결정적인 사고가 생길 때 나는 그 자리에 있거든. 그 대신에 수습하러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 발이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업어가지고 병원에 갔다 오거든. 그래가지고 시조 쓰는 사람들이 그 피 묻은 금삼의 피 있잖아요. 피 묻은 걸 나오고 우리가 이걸 눈물을 흘리진 않았지만 눈물을 흘리듯이 하면서 이 시조의 역사에 지금 키 이걸 우리가 보관을 해야 되고 비장한 어떤 이야기도 나오고 이 역사를 살면서 그죠? 그 자기는
그 시조선 사람은 또 손길을 해가지고 지키고 또 시조는 또 시선 사람한테 지키기도 하고 이게 뭐 돌고 도네. 근데 이제 그 시조 시인 우리 그 박대도 선생이 그 시에는 생체 시조, 생체 이미지, 풀잎이라든가 무슨 자연 속에 있는 것들만 크게 중심이 돼서 표현하고 그게 특징이고 또 하나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제목과 그 내용, 제목과 이미지와의 상충 긴장감이에요. 굉장히 그 글을 굉장히 멀게 해가지고 무슨 낮잠을 하는데 저 낮잠하고 관계 없는 것만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지? 그러면 그것만 보고 들어가면 낮잠은 그때는 낮잠을 어디 갖다 넣고 그냥 낮잠 관계 없이 읽어야 돼. 그래 나중에 싹 맞춰봐야 돼. 맞춰봐도 연결이 잘 안 되다 그러면 토론을 하고 또 왜 이렇게 그 이분은 이런 그 일탈된 뭐라 그럴까 감격이 거리가 있는 제목을 썼을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서 이것은 얼마나 젊은 어떤 것의 지향일까 새로움의 지향일까 내가 썼던 연기 및 일기와 같은 이런 제목에서 그래가지고 그 뒤에 연기 및 일기 내가 현대문학에 발표를 했어요. 그 공고부 시민예술서니까 공고부에서는 잡지가 없잖아요. 그래 상관 주고 뭐 돈만 3만 주고 취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걸 우리 은사한테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이게 이번에 시민예술상 특상 수상작인데 선생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놔둔 봐. 참 예전하다. 선생님도 굉장히 비평가가 해놓으니까 피도 한 방울 안 해. 수업 시간에도요 얼마나 치밀하게 훈리를 하는지 피가 한 방울도 회신되지 않는 그런 엄정한 평론을 했던 겁니다. 원고구나 보고 가. 그럼 그 다음 바로 아니 원고에 첨단도 안 하는 원고를 현대문학 데스크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나고 봐봐. 그 다음에 바로 실리는데 그런 특전을 받은 사람이거든. 어떤 사람이냐면 가만히 봐요. 인상이 어떤 사람이 그 은사가 있고 아무리 건강파 제자 보고도 제자가 만약에 원고를 가져와가지고 그거 놔두고 가. 그리고 그날에 실어줬을까? 안 실어줄 것 같아. 그리고 박대수 선생의 그 기질 자체가 자기 눈으로 확인되지 못하면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그 태도 그게 굉장히 괘씸하고 야박한 것이긴 해도 문인으로서의 중요한 무기야. 이게 이제 그 초정에서부터 내려오는 거고 초정도 요약이나 해야 된다. 이름은 밝힐 수 없는 시조시인이 출판 기념을 그날 하게 된 거야. 60년대 말에 데뷔했는데 그때 초정 김상욱 선생하고 저하고 저녁을 같이 먹고 어떤 분하고 같이 먹었는데 저녁 먹고 딱히 할 일이 없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일이 가는데 아마 그 아무개 그 시조 시인이 지금 출판 기념회가 있는데 선생님이 마침 진주에 오셨고 선생님이 가서 축사 한마디 해주시면 되게 좋아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래 가보자. 아무 준비도 없이 간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도 뭐 이름자도 모르는 그런 시조 시인 앞에 가가지고 이제 이 서열이 높으니까 우리 초정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사회자가 박수 바로 유도를 하고 다 앞에 나와서 했는데 이분이 뭐 생각이 있어야 나와서 시조라는 것은 3장 입구에다가 내가 같으면 그런 교수를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야. 교수는 늘 또 이야기하지. 시간 끄는 데는 선수야. 지금 시간 좀 봐주세요. 시간을 봐야 돼. 이런 거 놔도 감 내도록 하는 거야.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유한진, 돌아가신 이승훈, 또 그 다음에 오세영 교수 출신들은 거의 대부분의 그 길게 그 옆에서 안 막았으면 절대로 오늘 전형을 못 그래 이제 시조신 축사를 하는데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그렇게 시조를 잘 쓰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시조신인데, 그다음 말이 없다는 건 이거는 정말 이거는 심하다. 이게 너무 대비가 내 괜히 가자고 그런 거야. 내가 미안하더라고 그런데 그동안 내가 비거든. 강희근이라는 시인이 있다 이제 여러 가지고 뭐 이제 한 옥타브 낮춰가지고 뭔가 끌고 나가면 될 거다 싶어가지고 강희근이 보이니까 지금 이거는 이 시인데 이 선생님 이야기를 꺼줘야 되는데 강희근이라는 시인이 있다 이래가지고 뭘 말할지 모르겠어. 왜 그래? 그다음 바로 사건이 터져. 뒤에 있는 항공문제대 부기사장까지 지낸 사람이야. 이름은 공개를 하고 이 시작은 치어자로 시작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 당시 이제 진주에서 고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서울로 초등처럼 보따리 싸가지고 서울로 가는 거야. 서울로 가야 다 출세하거든. 근데 항공문제대 부기사장을 했습니다. 이 양반이 딱 서가지고 딱 서서 뭐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 선생님 딱 해놓고 편파기로 하지 마시오! 딱 그런 거야. 편파하고 내려. 강의근이가 편파가. 그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야. 자기를. 하여튼 막 편파기로 하지 마시오! 그 다음에 뭐더라?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막 떼서는 막. 즉 긍정으로 그러니까 이 대가가 딱 나와가지고 웃기는 게 하나 나오는데 저걸 일단 뭐라고 제안을 하긴 했는데 한번 웃더라고. 일단 여러분도 그럴 때는 한번 웃어줘야 돼. 이렇게 그 문학 모임이든 어떤 모임에 가면 저런 분이 한 번씩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조용하니까 시조라는 거는 틀에만 매이지 마라. 틀에만 매이면 오히려 틀 때문에 규제도 죽고 이미지도 죽고 표현 자체가 오히려 더 왜소해지게 된다. 틀을 벗어나는 틀을 살리되 틀을 벗어나는 그 시조로서도 아마도 이분이 그렇게 틀을 벗어나는 걸 어떤 노력을 많이 한 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멋지겠죠? 네. 그 사이까지는 이분이 그 뒤에는 문단적 미천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고 그 앞에는 남에게 내세울 때는 반드시 준비해가지고 나오도록 그렇게 선배 대접을 해야 되겠다. 내처럼 초정호 선생님 무장을 나와가지고 축사하고 시조를 더 잘 쓰기 바랍니다. 그거 내가 하면 되고 열심히 더 쓰십시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면 안 되는 거지. 박계도 선생은 자꾸 박계도가 미련이 남아가지고 이거 박계도에 대해서 뭔가 딱 부러지게 한마디 이야기하고 결론이 있다. 결론이 뭐냐면 나는 우리나라의 그 서정시 시인의 4대 대가를 들어가 그러면 자 시인의 4대가 시좀 놔두고 시의 4대가는 첫 번째 김소월 두 번째는 즉 30년대는 정지용, 20년대는 김소월, 30년대는 정지용. 그 다음에 또 정지용보다 조금 뒤에 청마 유치환. 이제 세 사람 나왔죠. 김소월, 정지용, 유치환, 서정주. 이 네 사람을 한국 근대시의 4대가라고 해요. 대가. 그러면 이 4대가라는 말을 고려대학교 돌아가신 김종길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나라에 대가가 있는데 대가의 정의를 3가지로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대가냐? 첫째,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돼. 편마다 수준이 높아야 돼. 두 번째, 편마다 수준이 높아도 몇 편을 안 쓰면 되나? 한용운처럼 뭐 20편에서 30편 그 안에는 그건 대가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용운은 아예 배제라. 그러니까 작품이 웃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양이 많아야 돼. 양도 그 10풀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진사문학관 근처에 있는 뭐 풀 같은 거 갖다 떼어가지고 명문이라 이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자의 양이다, 수준이다, 양이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상당히 어려운 건데
품격이다 그래서 품격. 이 품격이 뭐예요?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시창작 교실도 나고 지금 한국문제도 시창작 교실 5년간 계속해서 아무도 시조 쓰는 사람들은 노포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기회는 다 지나가다 이번 연말에 이제 문을 닫고 내려올 겁니다. 5년간 문희대표 부의사장 하면서 시작해가지고 부의사장이 끝나고 1년까지 지금 5년간 그 험한 한국문희대표의 평생교육은 그 수강자도 없는 그 황무지에 가서 내가 4년, 5년을 견뎠다는 거 아니야. 왜 황무지란 말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하도 선생이 많아가지고 전부 막 이리 갈 거면 요 바지가리를 끌어당기고 이리 갈 거면 치마 따개를 저주로 당기고 서울 시내에 평생교육원이라는 게 그런 판국이야. 그러니까 10사람 확보한다는 것이 위대한 거야. 나는 20명을 계속 확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내가 이 사품가 지금 그런 과도기에 있어요. 풍이라는 게 이제 옛날에는 우리 회장님 이야기 해보세요. 풍이라는 게 옛날에는 이 민요를 갖다가 민요를 풍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풍은 어떤 의미에서는 스케일이 일단 있다는 거예요. 스케일. 그래서 이제 아까 왜 창작교실 이야기 나왔어. 창작교실에 시 쓴 사람 보면 30년대에 정만영이가 무슨 만영이죠? 장만영 그 시가 요새 보면 그 시가 아니잖아요. 아무나 줄 서서 쓰면 다 그 장만영이네. 장만영 시보다 좀 더. 그래가지고 선생님 저도 스노우 비디오로 1930m 넘어가면 나도 장만영이 조만영이 되겠냐 그러면서 그래 그렇다. 시 자체의 절대치를 나눠서 보면 두 사람 비슷하다. 비슷하네. 상당히 우세하다. 그래도 네가 조금 우세할 수도 있다. 그런데 시대가 너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20년대에 이상화라는 시인이 저항시를 썼고 30년대에 또 이육사가 저항시를 썼잖아요. 그런데 어떤 평론가가 20년대 이상화보다 30년대 이육사가 훨씬 더 저항적 뭐라고 할까 어떤 기제가 훨씬 더 뚜렷하고 훨씬 탄력 있고 그렇다 우수하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내가 월간문학에 옛날에 월간문학에 썼어요. 20년대 30년대 차이. 20년대 시를 쓴 사람을 보고 30년대 수준에 맞추면 되나? 이 생전자의 간격이 있다는 걸 왜 전제로 하지 않느냐? 말이 맞습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근데 이제 장관영이 나와가지고 장관영이 잘 쓰느냐 내가 조만영이 잘 쓰느냐 딱 두고 이제 내가 대답하라는 거야. 그게 뭐냐면 품격의 차이다. 이미 김종길 선생이 품격이라는 말을 썼다. 아무리 30대식으로 장관영이 할배같이 써도 사람이 네같이 그리 사람 같은 라면 먹고 올때나 살아가지고 이빨 쑤시고 들어가지고는 그 품격이 없다는 거야. 품격은 자기 삶의 태도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태도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정말 유치하니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너는 노스탈지의 손수건 딱 큰데 너무나 멋지잖아요. 안경은 딱 끼면 안경 벗으면 안 돼. 안경 딱 정말 유치하니 바다를 쳐다보면서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이런 진짜 품격이 있어. 그래 보이죠? 일어나놓고 김종길 교수 설명을 잘 모르더라고. 선생님 길을 나한테 대주십시오. 내가 설명할게요. 하고 싶은. 근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품격이란 말 썼고, 그래서 지금 아까 왜 지금의 시인하고 옛날에 인정된 장만영의 이 시를 보면 장만영 이런 게 있죠. 방이 없어도 뭐 나는 그대와 살고 싶어. 집이 없어도 살고 싶어. 그대만 있으면 뭐 되는 그런 시가 있잖아요. 기억도 안 나는 것 같다. 근데 그런 시를 아주
그 문드러지는 서정시를 써놨다 하더라도 장반영이라는 30대 출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그게 품격이라는 거예요. 품격이라. 근데 이걸 나는 그래서 스케일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설명을 해주면 아 네가 그런 꿈량이 있나? 네가 그럴 만한 어떤 뭐라 그럴까 바운다리가 있나? 어떤 자장이 있나? 뭐 작용하는 어떤 힘 같은 게 있나? 카리스마가 있나?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되는데 이 품격이 있어야 되는데 품격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얼마 전에 돌아간 평론가 김윤식 교수가 표절을 해가지고 그 대가의 조건 해가지고 우리 김종길 교수가 먼저 이야기한 거 방금 세 가지 있죠. 김윤식 교수를 거기에다 한 개 또 보태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나? 품격, 영향력. 네 번째는 그 사람의 시가 동시대에 어떤 여파와 영향을 줬나. 그러니까 시조시이면 시조시인이 그 동시대에 어떤 서정적인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시대적인 어떤 의미라든가 아니면 어떤 새로운 발상의 어떤 그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정한 몫으로 영향을 줘야 그 사람이 대가라. 이걸 붙였어요. 김윤식이가 표절하고. 앞에 그 세 개는 그 김종길 교수의 많이 생각을 안 하더라고. 서울대학 교수들은 눈에 띄는 것들이야. 아니, 돌아가서 미안합니다. 김윤식 교수도 서울대학 교수인데, 서울대학 교수, 자꾸부터 서울대학 출신만 자꾸 잘 써주려고 그러거든. 한 번은 권영민 교수가 우리 내 친구 조정래라고 들어왔어요. 조정래. 태백산맥. 태백산맥 그 쓴 친구가 나하고 거리가 멀어 보이던데 내보다 인간이 대부가 늦었다니까. 내가 보면 우습게 보인다는 거야. 이 조정래라고 하는 이 시인이 소설가가 있는데 어쨌든 권영민 교수가 그거를 책으로 태백산맥을 책 한 권을 썼어요. 그러니까 김윤식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살짝 들리는 소리도 동국대학 출신이 거를 서울대학 교수가 왜 계속 붙들고 있냐. 정신이 가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아이고 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존경해마지 않던 김윤식 교수가 읽어야 자기들이 했겠지. 들리라고 하는 게 어디든지 이 방음을 잘 장치를 서울대학 출신은 저끼리 서울대학 출신 그러면 요 서울대학 출신 있습니까? 서울대학 출신 있으면 양해하시고 애초에 서울대학 출신이 그리 안 됩니다. 그것만 이야기할게요. 그것만 이야기 끝납니다. 개천의 술제의 제2회 장 1회가 박재상이고 2현기 박재상은 차상 해가지고 1회 2현기가 장원이고 개천의 술제. 개천의 술제가 뭔지 모르세요? 한국에서 예술문화재의 할아버지라. 할아버지라는 말 하기 싫거든.